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이 미국은 6월의 세 번째 일요일 아버지 날이고, 그리고 보니까 제가 금요일에 정규 방송할 때도 아버지들께 인사도 못 드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5월 달에 두 번째 일요일이 어머니 날이었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요즘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들에게는 오늘 좋은 선물이었네요. 멕시코가 정말 어느 수준까지만 올라가고 그 위에는 넘지 못했는데 독일을 독일을 이겼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슬란드라는 인구 정말 작은 그 나라들이 물론 뭐 체력은 좋다고 하지만 음, 방어로 수비로 가다가 정말 결정적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번에 이 월드컵은 첫 번째 경기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와의 게임은 뭐 러시아가 주최국인데도 좀 첫 게임치고는 그다지 흥미롭지는 않네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아버지 날 선물 받으셨고요. 재밌게 더군다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일요일이고 내일 새벽에 이제 한국 경기 첫 경기 하거든요. 한국도 뭐 예전에도 보면은 불가사의한 그런 담대함도 아니고 끝까지 가는 그 마음 아니면 그 마인드 컨트롤 아니면 안 되잖아요. 헝그리 정신, 좋은 의미에서의 그런 것들로 이기고 비기고 했던 적도 있는데 내일 선물 두 번째 선물 받으시고요. 저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그다지 큰 규모의 여론조사는 아닌데 어, 도대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코리안 아메리칸 기자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카니간 기자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빅토리아 김 기자. 카니간 기자는 그 나이가 많으셨고 그 당시에 은퇴했고 그 뒤에 이제 빅토리아 김 기자 젊은 기자가 지금 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싱가포르도 갔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는지를 미국인 그 기자로서 이제 전한 그런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로서 전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전해드리겠고요. 아직 이 내용은 한국에 안전해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이 방송을 마치고 그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번역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기사입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것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북미 정상회담의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는가, 사업에 가 있는가, 세계 또 미국, 한국, 한반도, 아시아의 안보, 안정에 가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 문제가 바뀔 수도 있는 자레드 쿠시너 대통령의 사위가 북미 정상회담의 첫 번째 그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미국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을 이뤘다 하지만 오늘 그 뉴욕 타임스는 대통령 사위가 이런 그 어떤 그 프로포저를 받고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고 있는 굉장히 그 하이 리스크를 택하는 미국인 그 금융 그 사업가예요. 광산업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마이크 폼페이오에게 넘겨서 마이크 폼페이오가 당시는 CIA 국장이었죠. 이럴 때 국무부에 일을 넘기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마이크 폼페이오가 국무부 장관이 되고 일이 이루어졌노라 이런 거 여기에 어쨌든 돈이 결부된다는 것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발표를 하네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일단 그 부분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스트레이트 뉴스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지상 최대의 위험한 쇼 시사주간지 타임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손을 잡는 이게 이제 타임의 그 커버 그 사진으로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북한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고요. 또 굉장히 그 보수적인 매체죠. 내셔널 리뷰에 뭐 못지않게 보수적인 워싱턴 프리비컨이라는 웹사이트의 편집장이 쓴 글이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처음부터 여론조사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정도는 사실은 한국에서 보도를 하겠지만 한국에서 전하지 않는 그런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회담이 성공을 했는가, 미국의 성공인가 아닌가? 55% 아직 모르겠다. 북한에는 했을 때 56%가 아직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 그 네 가지를 워싱턴 포스트가 질문한 그 질문 순서 그대로를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요. 언론사마다 가장 그 언론사 내지는 그 기사를 번역하는 아니면 번역자의 보스가 맞는 것으로 헤드라인을 뽑잖아요. 해서 제가 순서별로 그대로 전해드리겠는데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미국에서는 항상 공동 여론조사를 합니다.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는 조금 숫자가 작아요. 보통 이제 한 600명 정도를 하고 700명이나 좀 많다 싶으면 1000명, 1100명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에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95명이니까 좀 대상자는 작았고 다른 때보다 그리고 그래서 오차 범위가 큽니다. 5.5%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95명 가운데 공화당이 가장 많았어요. 공화당이 몇 퍼센트입니까? 공화당이 31% 여론조사 대상자요. 민주당이 27% 그리고 나 무당파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41% 합치면 100% 되나요? 첫 번째 질문이 이 회담이 이제 그 긍정적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으로 좀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공했다고 보느냐 21% yes, 16% no, 그리고 55%가 좀 모르겠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보느냐 29% yes, 5%만이 성공하지 않았다. 아직 잘 모르겠다. 56%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대단히 많이 포기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포기할 것이다. 이런 게 대단히 10%, 부분적으로 31%, 합쳐서 41%,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단히 25%, 좀 부분적으로 25% 해서 53%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4월 30일에도 같은 조사를 했었을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당시에 30%였는데 지금 41%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당시에는 67%였는데 지금 53%로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판단은 유보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협상을 합리적인 reasonable이라는 단어로 물어봤습니다. 회담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너무 많이 북한에 양보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41%가 reasonable 했다. 너무 많이 양보를 했다. 34%, 의견 없음이 25%였습니다.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 무소속 간의 차이가 커서 공화당은 10명 가운데 7명이 합리적이었지 11%가 너무 많이 양보를 했어. 민주당은 그에 비해서 반 정도는 너무 많이 양보를 했지 17%만 뭐 그 정도면 무소속의 경우는 무당파의 경우는 똑같았습니다. 합리적인 협상이었다. 또 너무 많이 양보했다가 39%였습니다. 네 번째, 회담이 장기적으로 전쟁 위협을 줄였다고 생각을 하느냐. 42%는 줄였다고 했고 11%는 오히려 늘어나게 했다. 차이가 없다가 39%, 의견 없음도 약 9% 정도는 되네요. 그리고 전쟁을 줄였다면 얼마나 줄였는가? 많이 줄였다. 37%, 부분적으로 줄였다가 62%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이 조금 많았고요. 몇 퍼센트였었죠?
31%, 민주당 21%, 무당파가 41% 응답자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됐고 이제 공화당이 많이 그 낙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 나왔고요. 남자와 여자와의 차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가운데서는 55%가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협상을 했지. 여자는 27%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너무 많이 양보를 했다 하는 게 오히려 여성들이 40%, 남성들이 28%였습니다. 전쟁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답한 것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50%였는데 오히려 여자들 사이에서 30%. 일상생활을 할 때 보면 여자들이 조금 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뭘 좀 어떤 경우 잘 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회의감이 여자들 사이에서 더 많았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 전반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김정은 위원장에게나 누가 성공했다라고 보기가 이르다 하는 게 55%, 56%니까 두고 보자 하는 것이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그 자체를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만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도 이게 이제 잘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보는 것이지, 만난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한국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도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드렸기 때문에 혹시 들으셨더라도 또 잊으셨을 수 있으니까 살짝 스쳐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는 갤럽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이다 66%, 미국보다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아니다 11%, 반 이상은 노스코리아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핵을 파기한다는, 그리고 4분의 1은 I don't think so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굉장히 좀 그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알겠고요.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3월 달에 비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뭐 늘어났다고, 10% 늘어났다고, 이런 것까지 이제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엮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빅토리아 김 기자가 싱가포르에서 취재를 하고 한국에 가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을 취재를 했어요. 이 빅토리아 김 기자는 고등학교인가요? 중학교는 분명한데요. 한국에서 다니다가 미국에 왔거든요. 그리고 아주 젊어요.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가 20대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뭐 30대 전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젊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공손하고 아주 끈질기게 취재하고 그런 그 타입의 그 기자인데요. 빅토리아 김 기자가 1978년도, 아마 본인의 경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그 타잔과 같은 보이가 누구를 무찌르고,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북한을 굉장한 그 이상한 그룹으로 보는 그 반공주의적인 영화, 한국에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한반도 평화의 주역으로 보고 있다. 뭐 여러분들이 그대로 느끼고 계시는 그런 그 많은 그 보편적인 감정을 이 빅토리아 김이라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가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요, 굉장히 이제 그 아주 긍정적으로 이 내용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구체적으로 핵을 포기한다는 그런 것을 북미 정상회담 그 문서에서 보여주지 않았어도,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고 해도, 이제 곧 발표를 한다고 하죠. 주한 미군을 철군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35살의 어떤 분이 싸우는 것보다 대화가 낫지 않습니까? 결과가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내용이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은 몰랐네요. 한국에서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그 정상회담 볼 수 있도록 직장 스케줄 그 시간까지도 조절을 했다고 하네요. 그랬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당에 따라서 반응은 굉장히 다르다면서 알고 계시니까 뭐 길게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과 한겨레 신문의 사설 보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는 35살의 어떤 분이었고 이번에는 70세의 남자분이신 것 같았는데 이름 보니까 김정은은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전에도 우리는 이런 일들 많이 봤다 하는 모습까지 전했습니다. 미국 그 뉴욕타임스를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한국에서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언젠가는 한번 그 오늘의 미국 유튜브의 댓글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그런 느낌을 자주 받거든요. 한국에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요즘은 한국의 그 언론이 좌파 진보 언론에서는 조선일보를 비난하고 TV조선을 비난하고 그런 쪽에서는 또 다른 많은 그 진보 언론들을 비난을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듣기에는 우선 뭐 TV조선인가요? TV조선이죠.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이런 곳에 글쎄요. 보수라든지 극적으로 치우친 것은 누구나 다 알려졌으니까 오랜 동안 그렇다고 하고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문재인 그 정부에 대해서 제가 뭐 말을 조심을 해야지 된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느낀다던가 그런 느낌 전혀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그 문재인 행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특히 이제 개별적인 아주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들의 방송이나 글 같은 것을 한국에서 보면 too much 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이 일이 잘 이루어져야지 되고 지금까지 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과거 10년 동안에 여러 그 무리한 국정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많이 그 서포트를 해줘야지 된다 해서 어떤 부분 또 뭐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행정부가 들어서기 그 전에 나는 뭐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 또 이번에 그 유시민 그 작가가 썰전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90%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 개인적인 시각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한국의 전반적인 시각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전반적으로 세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요. 제가 정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 그 유튜브에선 조금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90%는 좀 너무했다. 이번에는 어떤 때는 제가 그 박 교수 이름 끝까지 모르겠는데요. 박형 뭐 아무튼 그 교수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요. 그 교수도 어떤 때는 지나치게 좀 극우일 수도 있네 하는 생각도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박 교수의 그 50%대 50%라는 게 사실은 그 유시민 작가의 90%라는 지적보다는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가 저는 미국에서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 진보적인 시각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잘 돼야지 되는 거죠. 전쟁이 아니고 평화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직도 한국의 많은 그 우파 내지는 보수주의에서는 전쟁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쟁을 누굴 위해서 전쟁을 합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왜 죽어야지 되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너무나 아주 그 고귀한 생각이고 그렇게 밀어야지 된다고는 믿지만 그것이 그 요즘에 한국의 진보 언론을 보면 제가 미국에서 보기에는 투머치다. 투머치이기 때문에 그 투머치가 지금 당장은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오히려 나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왜 뉴욕타임스 보도를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그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한국의 언론에서는 요즘 뭐 뉴욕타임스라든가 많은 그 진보 언론이나 민주당을 비난을 실제로 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마치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또 그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한다는 식으로까지 나가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미국 언론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미국의 저널리스트들도 언론사들도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저널리스트들로서는 저널리스트 개인적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거짓말도 뭐 필요하고 하기도 하고 반성도 하지만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게 참을 수 없는 역겨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런 걸 느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말을 할 때 거기에 거짓이 안 들어가는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런 감정은 있겠지만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뭐 워싱턴 포스트나 이렇게 퓰리처 상을 굉장히 많이 받는 언론사가 또 그 언론사에 그 상을 받고 글을 쓰는 저널리스트들이 자신들의 양심과 자존심을 내던져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밉다고 욕하고 이렇게 기사 무지막지하게 안 써요. 그렇게 한다고 믿으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excuse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서 오랜 동안 미국 언론을 보면서 지내보는 결과로는 절대로 적어도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미국의 언론사와 저널리스트들은 근거 없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밉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사사건건 맞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가 나온 지 꽤 됐는데 시간이 됐는데 아직 번역이 되지 않고 또 어떤 식으로 그 번역을 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융인이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아주 드문 형태의 접근을 했다. 이게 이제 기사의 첫 문장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와 북한 정권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그 메신저 역할을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이었답니다. 지난 여름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가브리엘 슐츠라는 사람인데 가브리엘 슐츠가 쿠슈너에게 북한의 탑 관계자가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팅을 위해서 백 채널을 원한다. 이 백 채널이라는 게 이제 이제 뒤에서 하는 비공식 채널이잖아요. 전에 해고되기 전에 미국 국무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미국은 북한과 3개의 채널이 있다. 뭐 100채널을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아무튼 100채널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군사적인 대치까지도 하고 있었던 막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행정부 내에서도 이거 뭐야?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갈 때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서 판단하기에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 보도예요. 쿠슈너가 대통령의 가족 멤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는 북한이 3대 세습을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특수성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좀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여름에 마치 어린 왕자와 같은 지금 이제 37살 됐어요. 쿠슈너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이제 국무부를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국무부가 이제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스터 슐츠를 이렇게 중간에 세우고 했다는 겁니다. 정책과 사업이 엉킨 행정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의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딜을 할 때 전혀 이렇게 백채널을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다 사용합니다. 오바마 때도 그랬고 부시 때도 그랬고 당연히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한계 같은 게 있다는 것은 뭐 생각을 하면서요. 이 미스터 슐츠라는 싱가포르에서 사는 미국인은 트럼프 가족을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아시아의 이제 비즈니스를 트럼프 패밀리가 막 확장할 때 만났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북한 행정부가 마침 아니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지 되는가 많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런 그 제안 같은 것이 왔고 그때 이제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이후에는 더 아주 그 강하게 북한과 대화를 해야지 된다고 했지만 여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슈너가 이 비공식 비밀 루트 백 채널을 직접 계속 가동한 게 아니라 마이크 폼페오에게 알렸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니까 국무부를 통하는 게 외교부니까요, 미국에서 당연한 절차인데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 장관과 자레드 쿠슈너도 사이가 나빴고 대통령도 사이가 나빴고 마이크 폼페오가 항상 그 대통령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비판적인 얘기하면 마이크 폼페오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제 CIA 국장이었고요. 그래서 CIA 국장에게 알렸는데 그때 쿠슈너가 나설 수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고 경험도 하나도 없는데 뭐 백악관의 선임 고문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뭐 북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언제 관심이 있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원조회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뭐 한 달 전인가? 그때 이제 마이크 폼페오가 CIA 국장 되고 나서 쿠슈너가 먼저 신원조회 끝났고 그 뒤에 며칠 있다가 이방카 트럼프도 신원조회가 끝났고 신원조회가 끝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1년 넘게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마이크 pompeo가 나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은 CIA인 이 마이크 폼페오가 이렇게 앞장서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을 해고해버리고 이게 백채널로 연결을 하고 있으면서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 문제를 뭐 외교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에너지나 세이브해라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했는데 사실은 마이크 폼페오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그 타임라인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미국인 싱가포르에 사는 이 제안을 한 미스터 슐츠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를 택하는 사업가입니다. 뭐 본인이 자수성가한 건 아니고요. 이제 가문이 원래 부자인데 광산업을 하고 그리고 그의 회사 이름이 SGI Frontier Capital이라는 회사입니다. 아주 위험한 전략 투자하는 걸 미국에서는 Frontier Market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몽골이라는 나라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가 여러 가지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팍팍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기 전에는 북한과도 딜을 했고 당연히 이제 북한도 뭐 여러 번 방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아무튼 쿠슈너가 이런 문제에 관여를 하게 돼서 마이크 폼페오가 쭉 일을 하는데 쿠슈너는 이런 일에 관여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이 축하 전화를 대만에서 오는 전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덜컥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때 그 전까지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 뭐 멀고도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뭐 하나의 국가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네이션을 지지하지 않은 게 돼버렸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을 때 쿠슈너가 딱 들어와서 플로리다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하는 그 화려한 대접을 하게 하는 이 일을 쿠슈너가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 가문이 중국에서 돈 많이 벌고요. 와이프 이방카도 엄청난 지금 아버지 대통령 때문에 중국에서 상표권 무슨 권 따내고 있고 쿠슈너의 여동생이었었죠. 여동생도 이제 비자 장사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한테 가서 쿠슈너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막 캠페인 기억나시죠? 어떤 뭐 컨퍼런스가 아니라 무슨 뭐 무역 박람회 같은 거 하면서 뭐 우리 가문이 뭐 쿠슈너 가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그게 큰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는 이런 내용을
브로커와 비슷한 역할이다. 뭐 이런 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전에 10명도 넘는 사람이 국무부에 지난해에 접근을 해서 이런 경우 많은데 거의가 이제 흐지부지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이 일은 마이크 폼페오가 이제 꽉 잡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뭔가 이제 미국이 아주 까다롭고 정석을 밟아 나가려고 하는 국무부를 통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북한에서는 이렇게 뒤로 백채널로 하는 일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도 전했고요. 그리고는 폼페오가 북한의 김영철과 컨택을 한 거죠. 이제 9월 달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당시에 해고되기 전에 베이징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때가 이제 세계 채널이 있다 평양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때고 대통령이 뭐 무슨 시간 낭비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데인데 그러면서 계속 미스터 폼페오가 북한의 김영철과 컨택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렉스 틸러슨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마이크 폼페오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가 북한의 김영철과 그리고는 한국의 서훈 국정원장과 이번에 라인이 이렇게 CIA가 주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럼 왜 이 사람이 국무장관이 됐는데도 앤드류 김이라는 CIA의 코리아 센터장 북한에 관해서 계속 분석을 했었던 이 책임자가 이 싱가포르까지 계속 이 문제에 그냥 정보를 브리핑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경우에는 어드바이스까지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했는가. 이게 이제 마이크 폼페오가 CIA 국장일 때부터 이렇게 쭉 쿠슈너에 뭐 이거로 이렇게 만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뉴욕타임스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라고 하고 그래서 스파이들 간에 이뤄낸 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김정은과의 관계를 외교적인 대통령으로서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포지셔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4분짜리 비디오를 보여준 그 비디오 저는 이 비디오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계속 워치하고 있는데요. 그 비디오에 뭐 고급 호텔, 비치 뭐 그런 고급 호텔 콘도미니엄을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무기를 버리면 부동산 관점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였잖아요. 뭐 기자회견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다 보셨겠네요. 부동산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한국에서 보실 때는 저 사람 너무 유능해 뭐 자연스럽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미국의 시각에서는 좀 취하다고도 보이고 저거는 선전선동하는 거잖아.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비디오를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뭐 방송국 뭐죠? 에드로이스 이번에 물러나는 에드로이스가 열심히 지원을 해서 만든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라든가 이런 미국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방송이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그런 것처럼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헐리우드식의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프로파간다라는 북한이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선동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비디오 테이프인데 기본적으로는 두 나라를 사람들을 지도자를 역사적인 영웅이라고 놓고 김정은도 역사적인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기 포기하고 호텔도 짓고 콘도미니엄도 짓고 뭐 마추픽추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런 식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업자도 소개를 해주려고 했다고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미국 나중에 문제가 기자들이 K내니까 알려진 게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이 테이프를 만들었다 했는데 이게 백악관 소속이에요. 그런데 그 테이프 시작할 때 끝날 때는 데스티니 픽처스라고 나오잖아요. 데스티니 영화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이런 것은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백악관의 지시로 국가안보위원회가 이런 테이프를 만들어서 김정은과 측근에게 보여줬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 크레딧이 누가 만들었다 하는데 그걸 거짓말로 쓴 거예요. 데스티니 픽처스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과거의 행정부도 이런 비디오 같은 것을 비디오도 만들고 뭐 영화도 뭐 누구에게 선물 주기도 하고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만났을 때 미국의 영화 제가 제목은 잊었는데요. 퀘이커가
그 퀘이커가 정말로 그 평화를 원하는 그런 그룹이잖아요. 아직도 그 퀘이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미국에서 퀘이커가 남북 전쟁 때 사람들을 죽이는 게 싫어서 싸우기를 거부했다는 이런 그 영화를 고르바초프에게 줬거든요.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에는 장사 좀 하자 거기다가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 부시 대통령도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뭐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것이요. 그리고 뭐 오바마 대통령도 뭐 셀피 같은 거 찍어서 비디오도 만들고 했지만 이런 정도의 그 비디오는 없었다는 거죠. 해서 대통령 자체가 상당히 싱가포르에서도 비즈니스적인 그런 입장으로 그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접근을 많이 했다. 이런 그 내용들 그 전해지고요. 어쨌든 자레드 쿠시너가 이 일의 시작을 했다 하는 내용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또 그 사업가 북한과 열심히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끼어 들어갔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돌아와서 풍계리 이외에 미사일 발사장도 폭발한다고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이 그 파악이 안 된다는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핵물질과 핵폭탄이 그대로 있으니까 뭐 이 얘기는 뭐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저는 아직 확실하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이 팍스 앤 프렌즈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그날 목요일인가 제가 방송을 전해드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번호를 줬다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다만 그 뒤에 나온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중요하다. 어떤 그 서류보다도 그런 말씀 드렸고 너무 서로 잘 통한다 등등의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그 당시에 막 그냥 성급하게 얘기하면서 very direct number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줬다. 어려울 땐 전화하자고. 그는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를 했다. Very direct number라고 했는데 very direct number가 이게 스마트폰 대통령의 스마트폰 넘버를 얘기하는 건지 3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언제든지 마이크 폼페오를 통해서 하라는 건지 국무부를 통해서 CIA를 통해서 하라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하면 전부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때 그냥 그 신빙성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보도하는 저희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도하고 방송 끝났는데 한 5분 뒤에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것은 좀 피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테크놀로지 업계에서요. 굉장히 위험하다. 대통령이 그 번호를 안 주기를 바란다. 안 줬기를 바란다. 그 말이 거짓이길 바란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북한이 어떤 국가예요? 지금 그 해킹을 많이 해서 소니 픽처도 해킹했다고 하고 한국의 그 여러 가지 그 해킹 사건이 있었을 때도 북한이 뭐 배후로 밝혀진 적도 있고 추정하는 적도 있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번호라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셀폰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셀폰 단속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그 개인 휴대폰을 북한이 갖고 있다면은 그 해킹을 너무 잘하는 북한에게 그게 어떤 선물이겠어요? 그래서 아니었으면 하는 얘기도 있고요. 시사주간지 타임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그 커버 스토리 6월 25일자에 실고 여기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쭉 지금까지 해온 외교 정책을 썼는데 다른 것은 다 빼고요. 빼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죠. 뭐 전임 행정부에서 한 것을 깰 수 있는 것은 다 깨고 다른 나라와 지금까지 미국이 맺었던 오랜 우방국들과의 협정을 깰 수 있는 것은 다 깨고 그리고 거의 모든 우방국을 이제는 뭐 캐나다 총리까지도 마구 욕하고 그리고는 그 직후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만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현명하고 뭐 등등 뭐 굿가이고 퍼니가이고 뭐 너무 그 아주 그레이트 니고시에이터고 그런 얘기를 한다. 그게 이제 지상 최대의 위험한 쇼다라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북미 정상회담 그것을 평가를 했는데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시사주간지 이 타임의 이 기사 자체는
날짜는 25일로 돼 있지만 14일 날 썼는데 제가 미처 읽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읽어봤는데 요미우리는 지금 한국의 언론 보도한 것 보니까 요미우리가 어젠가 아무튼 몇 시간 전에 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단둘이 있을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그만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훈수를 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려면 먼저 이제 보여주는 게 좋다 해서 풍계리니 뭐 또 이제 그 인질들 미국 인질들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했다는 얘기를 요미우리가 보도를 했는데 요미우리 전에 14일이었어요. 타임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시진핑이 충고를 했다 이런 말은 말고요. 두 사람이 있을 때 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럼 해보지 I would 라는 단어를 썼어요. I would do it 하고는 기자회견장으로 나와서 아무에게도 그러니까는 그 의논을 안 했을 확률이 높죠. 아니면 의논을 했더라도 말려도 안 들었었다든가 시간이 뭐 짧았으니까는요. 이제 두 사람이 회담하고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장에서 이거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북한에 너무 도발적이다. 어쩌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지금으로서는 프로버티브라고 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대해서 그런 그 핵 자산까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도발적입니다. 해서 대통령이 그리고 북한이 월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밀리터리 엑서사이즈라고 하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얘기를 그대로 듣고 월게임은 우리에게 너무나 프로버티브하다. 그 얘기를 그대로 기자회견에서 하죠. 그리고는 비용이 많이 든다. 며칠 뒤인 금요일에는 이 프로버티브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더 이상 북한의 도발적이라는 얘기는 안 했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디펜시브한 엑서사이즈잖아요. 목적이.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에서의 중국도 견제하고 미국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고 하는데 금요일에는 비용 얘기만 계속 그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둘이 있을 때 그렇게 그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I would do it 이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하게 한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국제핵에너지기구가 빌 클린턴 대통령 그때 이제 임기 동안에 결국은 내쫓기고 나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어떻게 검토할 거예요. 뭐 지금부터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어제 제가 이 그 위켄드 리뷰 위크 어헤드의 앞에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We will see what happens. 보통 이제 미국에서 we will see라고 얘기할 때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판단도 완전히 하지는 않고 판단 유보 상태에서 한번 보지 지켜봐야지 할 때 we will se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하게 한 약속도 없는데 애매하게 심지어는 그 숨진 장병들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에는 또 7천 몇백 명이라고 했어요. 그 숫자는 좀 아무튼 뭐든지 좀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북한에서 그 미군이 그 숨진 그런 그 숫자 이제 지금 유해가 발굴될 수 있는 숫자가 5,300명, 한국에도 한 2,400명 정도는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합쳐서 뭐 7천 몇백 명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하다가 또 중간에 말이 좀 안 되고 하면은 중단이 돼요. 그래서 중단됐었던 그런 것이죠. 물론 시사주간지 타임이 얘기하기를 예측 가능한 미국의 오랜 동안의 그러한 그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오케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가자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국은 그 오히려 그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대가를 치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북한과 중간에 어떤 형태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을 실패하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실패하면 굉장한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한다면 군사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하고요. 그래서 트레이드마크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좀 서둘렀고 준비도 좀 부족했고 해서 북한에게 많은 것을 일단은 양보한 이 회담을 한 것이 대통령을 오래 알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다 혼자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회담을 보면서 그 호텔 자체가 예전에 그 영국에 막사가 있었던 곳이고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또 그 싱가포르가 일본이 싱가포르를 접수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 호텔이 있는 그 섬이 일본이 포로를 거기다가 가둔 그 포로 수용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가운데서 그 섬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살아계시는 몇 분 가운데서 그 거기에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위안소도 그곳에 있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호텔 자체가 그 영국 막사로 썼던 곳을 다 개조해서 만든 것이니까 이런 곳에서 참 이런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하는 것에 정말 아무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중국이에요. 내셔널 리뷰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그 잡지잖아요. 이 잡지에 워싱턴 프리 비컨이라는 보수적인 웹사이트의 편집장인 매튜 컨티네티 씨가 쓴 글입니다. 중국이 결국은 북한의 핵을 푸는데 열쇠다. 베이징을 미국은 압박을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 뭐 이러한 일들 좋다고 치고 여기서 북미 정상회담보다도 어쩌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게 회담이 끝내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국 거쳐서 일본 거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잖아요. 그 미팅이 더 중요하다. 물론 싱가포르의 북미 그 정상회담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중단한다고 하고 북한이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너무너무 그 심각하다. 보수의 보수 매체의 편집장이 하는 얘기예요. 리틀 라켓맨이라고 했다가 몇 개월 전에 북한을 다 파괴한다고 노스코리아를 정권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북한 그 원산 비치에 호텔 짓는 것을 원한다고 그 말을 하고 그리고는 돌아오자마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는데 핵 위험이 없으니까 편히 주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컨트롤이 안 되는 트럼프 대통령.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본능이 아니라 사실과 상황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지 된다. 아무리 그 새로운 형태의 시도가 중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시도로 여기까지 뚫었어요. 돌파구를 찾아서 북미 정상회담을 이뤘지만 지금부터는 정말로 그 팩트에 기반을 해서 그 일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한국 그 대사로 그 가게 될 확률이 높죠. 해리스 주한미 대사 지명자가 의회에서 핵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비핵화가 됐을 때만 제재를 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재가 지금 남아있는 어떤 그 지렛대라고 보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믿는다는데 그럼 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제재를 하고 있는 중국에서 그 제재를 더 강하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대체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뭐 북한의 무역 거래량의 90%가 중국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싱가포르를 뒤로 하고 이제는 시진핑이 어떻게 하는가 북한에 대해서 이게 북한 핵 문제를 푸는 열쇠다라는 게 이제 내셔널 리뷰에 실린 워싱턴 프리 비컨의 보수적인 웨브사이트의 편집장 매튜 컨티네티 씨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로스앤젤레스 제가 오늘의 미국 방송할 때쯤 되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니까 한국 경기 끝나는 그 즈음인가요?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